대표님, 앞서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지표로 나스닥이 13,500을 돌파하고 또 선물지수는 325포인트를 돌파하고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만 아직 못 갔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넘어갈 수 있는 폭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넘기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모르겠어요. 7만 2천 원 가는데 네. 그거 얼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5, 6개월 걸릴 수도 있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그러니까 갖다 해서 1,000원, 1,500원 오늘 거의 2,000원대 올렸어요. 내일 또 1,000원 빼고 또 2,000원 올리고 1,000원 빼요. 그럼 나중에 옆으로 보면 그냥 제자리 뛰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옆으로 보자고 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답답하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안 삽니다. 오늘도 올린 거는 금융투자입니다. 기관. 기관. 예. 어제부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290만 주, 160만 주. 지금 제가 이게 진짜 갈라 그러면 요 44만 주가 300에서 500만 주 꽂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파생 쪽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파생 시장은 어땠어요, 대표님? 오늘 상방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4일. 그때는 아래쪽으로 9포인트나 급나. 예. 이게 329에서 320까지 빼면서 미결제를 만죽충계 늘리면서 시장을 박살냈던 때입니다. 나스닥 올랐는데 우리는 박살난 때예요. 네. 이 만죽충계가 지금 보세요. 다 청산 들어갔죠. 늘리지 않고 청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공격한 거를 그걸 그대로 청산하면서 올려서 제자리에 온 거예요. 요때가 고점이 329입니다. 그래갖고 야간에는 317까지 받고 지금 주간에는 319.75가 저점입니다. 오늘 고가 329예요. 그대로 V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은 또 모르는 거네요. 이제 새롭게 매수 미결제를 증가하면서 갈 건지 네. 아니면 또다시 매도 미결제 늘리면서 죽일 건지 오늘 PPI, 내일 CPI 이것도 볼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1월 1일 날 금리 동결하는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10년짜리 국채, 유가 그리고 미결제 확정 삼성전자 놓고 위아래 옆으로 보자. 합성, 기계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서 시가상위 종목 인덱스는 지그재그로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패드워치를 봤을 때 다음번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오늘 발표되는 PPI나 내일 CPI 결과 발표가 어떻게 반응이 될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좋게 그쵸.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갖다 얘기해서 금리 동결 쪽에 확률이 나와야겠죠. 배드 이즈 굿 스타일로. 네. 그러니까 발표하자마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딱 지금 자리에서 더 떨어지고. 떨어져야죠. 그런데 발표하자마자 네. 치고 나가요. 그럼 오늘 오른 거 내일 다 그대로 또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은 제가 머리 쓰지 말고 하지 마세요라고 자꾸 하는 게 이 기계 군단의 이 흐름을 아무도 못 맞춥니다. 아무도 못. 그리고 수익률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는 거에 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8월 18일, 8월 25일 이게 타임 포트폴리오 가장 액티브한 ETF입니다. 이때 제가 이게 빨간 에코프로가 8이고 포스코홀딩스 9이고 펩트론 그리고 JYP 엔터가 위에서 급락하니까 엔터도 하지 마세요. 이게 14만 원대가 지금 10만 원까지 4만 빠졌고 이 에코프로가 요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월 25일 날에 127만 원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박살내죠. 그런데 지금 위에 없어요. 에코프로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의미예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빌려다가 따갖고 포트에서 뺐다는 얘기죠. 이 포트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 있는 거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해. 그러면서 뭐가 올랐냐? 기아 현대차가 올랐습니다. 기아 현대차. 벌써 6위와 7위로 그리고 호텔 신라. 그래서 기아 현대차가 바닥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린 게 자꾸 이것 때문에 그래서 포트를 자꾸 산지어 보니까 이제 기아 현대 사요. 근데 기아 현대 수익률 안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사더라도 이 알고리즘 이 박스에서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끌개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뭐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거나 자동차 부품단이거나 뭐 디스플레이텍이든 다시 이지든 모빌리티든 아니면 우리가 팔으라고 했던 현대 오토 에버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났다고요. 아, 이제 기아 현대를 올려주는구나. 그러면 네. 이쪽이 기반이 생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올릴 때 그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거기 삼성전자 수익률이 7%라면 3배, 5배, 심지어 10배 가듯이 이것도 똑같은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에서는 2차 전지는 벌써 없어졌다. 그러면 대표님 저 포트폴리오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대형주와 자동차주가 같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거래대금도 아직 형편없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다르게 작동시켜요. 삼성전자 롱 SK하이닉스 숏입니다. 아니 같은 IT 내에서도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 시진핑과 바이든이 왜 만날까? 여기서 SK하이닉스 그동안 에너지가 집중됐던 게 이제 삼성전자가 그 틈새로 치고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그 관련돼 갖고 마이너스 됐던 SK하이닉스 밀렸던 거를 이번에 사람들 구하고 집중 투자해서 그걸 치고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낸드 부분에서. 네. 이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숏, 삼성전자 롱. 근데 삼성전자 롱 할 때 수익률 7에서 10%. 그러면 곱하기 3배에서 5배는 파도 AD 테크놀로지가 제일 또 하나마이크로 제일 크게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50에서 70 나오나 볼래요. 그런 기준을 거기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의 벽개원이 이제 디폴트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시장도 그 부분이 지금 악재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거 어떻게 무시하세요. 보세요? 무시해도 될 만한 예, 이슈인가요? 무시하세요. 제가 황당무계하게 얘기해 드리는 건데 네. 중국은 그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서양 머리로 쓰지 마시죠. 오히려 벽개원이나 헝다의 마이너스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나 너 빚 못 갚아 배째 받으려면 기다려 이 논리거든요. 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으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빚 탕감 어느 부분은 내가 못 갚아. 내가 예를 들어 10억 있어. 7억으로 퉁 아니면 다 떼어먹을래.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중국이 그 짓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돌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급락할 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 결정적인 뒷배경에도 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네.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면서 우리 싸우지 말고 그 세계 정세의 어떠한 안전 뭐 이렇게 평화에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니네들 10년짜리 국채금리 사줄게.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 이렇게 전략이 나오면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국채금리 갖고 공포 마케팅에 떠드는 전략이 싹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3자 볼 겁니다. 국채 금리가요? 예. 그럼 그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막 떠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은 뭘 얻어갈 수 있어요? 지금 중국도 네. 내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유가 올라가고 자기네들도 뭔가 경제 부분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터지고 실정한 거 분명하거든요. 이거를 메꾸려고 그러면 뭔가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유가도 급등하고 금리도 고금리 시대로 가봐요. 못 견딘다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진짜 대만 리스크를 키우든지 자기네들도 노이즈 일으켜갖고 뭔가
다른 타켓으로 돌려야 되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럼 자기네들도 치명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까지 일단 재선에 성공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일 거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내치 이런 거 하려면 여기서 또 싸우는 것보다 뭔가 그 1월 달 그 대만 총통 선거에 집중하면서 시간 벌어갖고 이 내부 문제의 에너지들을 좀 시간 벌어서 잘 돌아가게끔 유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보이지 않게 묵시적 합의해서 또 밑에 싱크탱크들이 그러한 건의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대표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대신 우리 쪽으로 공포 마케팅이 안 나오는 거를 안도해야겠죠. 지금 이제 한번 최악의 경우는 우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예요.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공포 마타기에 북한, 그 다음에 또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 연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대결 구도로 가거든요. 그럼 환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나마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면 어떤 결과물이 뭐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난다는 자체가 대판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게 10년짜리 국채금리를 어느 속도로 떨어뜨리나 한번 보자고요. 언지를 약간 줬어요.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국채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겠다. 이거는 이제 미국 계속 판 거를 중단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소폭 사주는 신용만 해봐요. 그럼 미국의 저 국채 일본도 아니고 뭐 어디서 팔 수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달러 불태우기 강세 전략으로 여기저기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공포 마케팅을 했는데 이 전략을 후퇴시키거나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내년도까지는 우리 시장을 요동을 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월 달러 인덱스, 유가, 10년짜리 국채 금리만 보자. 달러 인덱스나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수준에서 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 유가를 급등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갈등이 더 극대화돼야 되거든요. 네. 이란이 참여하고 뭐 사우디도 또 뭐 노이즈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서 또 분쟁이 더 확산되는 느낌이 돼야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유가가 치고 나가죠. 근데 지금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자고 그러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는 고기로 압축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쪽으로는 뭐 불 번지는 건 막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요게 조만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뭔가 좀 소강 상태로 가는지도 보고, 이런 게 하나의 그 유가는 그냥 진정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냥 트레이드 이렇게 박스. 그러니까 아까 95불이죠. 네. 80불이죠. 그럼 85불 갖고 위로 5불, 아래로 5불에서 그냥 한 3개월만 가도 뭐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님, 미국의 9월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이고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이다라고 피디님께서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떨어집니다. 나사 선물이 네. 떨어지네요. 큰 폭으로 떨어지나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한 70포인트가 플러스 50포인트. 그러나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야간 선물 보니까 328까지 갔다가 지금 뭐 소폭 지금 327.25 고가에서 1포인트 급락을 시키네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는 불안하지는 않는데 예. 긍정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물 지수로 325 분기하면 안 돼요. 이제 이번에 329 쌍봉 봤잖아요. 320과 330의 중심값 딱 보면 325지 않습니까? 네. 이거 분기하면 안 돼요. 지금 야간 선물이 327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는 아니네. 근데 나는 내일 이 PPI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이 전에는 CPI 발표하고 전번 달은 PPI 때문에 박살났습니다. 네. 9월 14일 날 발표돼 갖고 우리가 그 ARM 상장해서 해갖고 근데 그 다음 날 PPI가 0.7 나오면서 그냥 시장이 그때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이거 뭐야?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겠네. 이 그 10년짜리 이렇게 해서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PPI부터 해요. 내일이 CPI입니다. 근데 내일이 또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 네, 옵션 예. 만기. 요새 옵션 변동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거래 금액 적게 하고 양매수만 걸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배 걸어놨어요. 한쪽 날라가요. 전번에는 한쪽이 최대 매매하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20배, 30배 됐죠. 요새가 오늘은 상방에서 아까 329 할 때 10배에서 12배. 그러니까 아까 이 꼬리 변동성이 더 극단적으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2, 300은 우스워요. 이 얘기는 시가상위 종목도 안 가고 이 꼬리 변동성에 미친 변동성에 청개구리 전략에 이 지그재그만 나오거든. 이 지그재그는요. 네. 다른 종목 박살내는 2,000개 중에 이쪽을 지그재그면 이쪽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 없는 종목에 강제 매각이나 투매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급락하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더 망가지는 게 이 변동성, 아까 그 알고리즘이 극단적으로 몰리면 주변이 더 박살납니다. 지금 그런 형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시가상위 32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 중소형 허리단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중소형 단이 네. 시가상위 종목과 연결된 중소형 단. 그냥 중소형 단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급이 있어야 돼요. 네. ETF에 종목이 편입돼 있어야 돼요. 그냥 45도 각도를 흘러내리면서 거래량도 고갈된 거는 하면 안 돼요. 중소형주라도. 그런 걸 충분히 다 제거시킬 수 있어요. 구분시키면 돼요. 각도로 구분시키면 됩니다. 네. 그냥 주가 보니면 그냥 거래 없이 흘러내려요. 이거는 계속 더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